오늘 지식공유 세미나는 무엇을 노이즈라 부를 것인가? AI 시대에 사회과학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문사회융합연구원 겸 미디어스쿨의 백지연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백지연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방송영상학사, 이화여자대학교 영상문화 커뮤니케이션 석사,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영상문화 커뮤니케이션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강의를 하셨고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학술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로 근무를 했습니다. 현재 교육부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을 통해서 기술매개, 성폭력의 가해 피해 기재로서의 규범적 남성성 및 여성성에 대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박지연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백지연입니다. 먼저 이렇게 평소에 뵙기 힘든 교수님들 앞에서 제 연구 관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오늘 무엇을 노이즈라 부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에게 익숙한 한 장면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아마 AI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이 접하신 장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왼쪽처럼 기계를 대표하는 인공지능이 있고 오른쪽처럼 인간을 대표하는 이세돌이라는 천재가 바둑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흔하게 읽혀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장면에서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처럼 바둑을 두는 AI는 인간 기술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왼쪽처럼 이 대결을 세기의 이벤트로 만든 방송국이라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좀 더 소소하고 단순한 장면입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대학원 수업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하는 강사분들이 이 수업을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생성형 AI를 가지고 그림 그리기 수업을 하다가 핫도그를 그려줘 라고 했더니 소위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막대기에 소세지가 있고 그 위에 빵과 설탕이 둘러싸고 있는 그 핫도그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미국식 핫도그의 모습을 계속 생성형 AI가 생성해내서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다, 이런 에피소드를 들려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AI가 우리가 한국어로 명령을 하더라도 영어를 한번 거쳐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하이GPT에 저장이 되어 있는 제 메모리 저장된 정보인데요. 제가 이모티콘 쓰지 말고 어떻게 대답을 해줘라 라고 하는 말을 저렇게 영어로 저장을 해두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어에서 존댓말이라는 말과 영어로 호너리픽이라는 뜻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네. 마지막 장면인데요. 요건 제가 대중에게 공개된 이미지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직접 모델을 학습시켜서 이미지를 넣으면 캡션을 생성하는 그런 모델을 만든 결과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두 명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기가 중간에 뽀뽀를 받으면서 귀엽게 있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캡션을 생성하는 AI는 자신의 아기를 침대에 눕히려는 엄마 라고 하면서 한 명의 엄마를 지워버렸습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엄마는 이제 침대조차 되지 않는, 그냥 언급조차 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장면은 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여성이 MRI 룸에서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빨래 바구니에 세탁물을 담고 있는 여성이라는 캡션을 생성해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여드릴 이 세 가지의 장면을 노이즈라는 개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식은 아마 이공계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익숙한 도식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미디어 영역에서도 마치 수학의 정석, 집합처럼 가장 첫 단원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모델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도식입니다. 이때 제가
학부를 다닐 때만 해도 노이즈라는 말은 그렇게 관심을 받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나 라디오 전파방해, 그리고 비 내리는 스크린처럼 어떤 신호가 채널을 통해서 발신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전송이 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그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그렇게 설명을 듣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러한 노이즈의 개념이 AI 시대를 맞아서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2017년에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요. 아직까지도 유효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기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원유가 아니라 이제 데이터라는 것이 매우 가치가 있는 그런 자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면 원유를 정제하듯이 데이터를 잘 정제해야 그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쓰레기 같지 않은 소중한 자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네, 이 표현도 공대 교수님들께서 아주 익숙하신 표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데이터 정제를 얼마나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 데이터가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가 그걸 적절하게 정제해내지 못하면 결과물은 별로 가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구글을 비롯해서 모든 AI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여러 기업들이 데이터 정제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 AI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에 70% 이상의 자원과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이건 구글이 만든 한 데이터 세트를 소개를 하면서 발간을 했던 그런 논문인데요. 여기서 제일 강조를 하는 것은 콜론 뒤에 클린드 데이터다. 이건 우리가 노이즈가 없이 만든 깨끗한 데이터다라고 강조를 했던 그런 논문이고, 실제로 구글이 수집했던 50억 개 데이터에서 99.96%를 삭제하고 330만 개만 남긴 아주 쓰레기를 많이 버린 그런 데이터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진이 그 데이터 세트로 학습을 시켜서 만든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쓰레기를 어떻게 버렸는지 를 판별을 하는 것이 제 학위 논문의 주제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가 나온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 무엇이 쓰레기인가에 대한 정의가 옳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사실 이 노이즈를 정의하는 것은 소음의 경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리게 하고 누구를 침묵시키는가의 문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비단 오늘날 AI 시대의 말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도 로고스로 여겨지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었고, 노예나 외국인처럼 발언권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 말은 시민들의 말로 편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과 같은 집회들은 시끄럽다,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제지가 되는 반면에 BTS 공연처럼 한 나라의 지지를 받으면서 운영이 되는 그런 행사들은 며칠이나 도로를 통제하고 시민들의 길을 막고 큰 소리를 내어도 그것을 소음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텍스트 데이터를 클리닝하는 그런 작업들의 결과로 한 텍스트 데이터 세트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영어들이 담겨져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영어들이 잘려나갔는가를 봤던 그런 논문인데요. 수치를 막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히스패닉들이 많이 쓰는 영어와 흑인들이 많이 쓰는 영어가 40% 정도 잘려나갔던 반면에 백인들이 쓰는 영어는 10% 미만으로 잘려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 AI 시대에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계는 대항적 해독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이런 사진을 봤을 때 기사 제목에 한림대학교 시험기간 맞아 청원의 아침밥 행사를 진행했다. 이런 제목이 있고 기사가 있고 캡션이 있더라도 제가 만약에 아는 친구가 이 이미지에 나온 것 같으면 이 캡션과 상관없이 이미지를 확대해서 얘는 나의 친구 같은데 이렇게 이미지를 우리의 의도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는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이러한 글자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글자에 적혀있지 않은 부분은 기계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계는 대항적 해독을 하지 못하고, 따라서 노이즈를 삭제할 경우에 그것은 기계에게는 없는 정보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노이즈가 정보의 경계를 만드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론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엔트로피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엔트로피는 정보량을 측정을 하는 단위로 정보의 불확실성 수준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높다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예측 가능성이 낮고 정보가 많다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을 경우에 하나가 선택될 확률이 얼마나 낮은가, 얼마나 불확실한가를 가지고 엔트로피 개념을 측정을 하는데요. 쉬운 사례로 오늘 만약에 점심 내기를 하기로 했을 때 저 32면체 주사위가 6면체 주사위보다 엔트로피 값이 높고, 4개로 이루어진 사다리 타기가 엔트로피 값이 더 낮고, 2개 50대 50의 확률을 가진 동전 던지기가 엔트로피 값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지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 노이즈를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서 엔트로피의 설명과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노이즈가 증가하면 불확실성도 증가하는 것이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엔트로피와 노이즈는 그런 비례 관계인 거고, 그럼 노이즈를 왜 삭제하지? 노이즈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혼란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많이 마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들어오는 것이 발신자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엔트로피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발신자가 의도한 불확실성만 증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노이즈처럼 발신자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엔트로피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규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메시지가 의미의 왜곡 없이, 그러니까 노이즈 없이 수신자에게 전달되어서 효율적으로 발신자가 의도한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셰넌은 정의를 하였었습니다. 네, 요거는 그러한 셰넌의 정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학자들의 의견인데, 이후에 보여드릴 학생들의 비판 사례가 더 재밌어서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이 셰넌의 노이즈 모델의 한계는 메시지의 내용은 정보량과는 무관하다라고 딱 못을 박았었던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부먹을 먹을까, 찍먹을 먹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일이 교수님들 아마 소피의 선택 영화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내가 딸을 살릴까 아들을 살릴까 하는 결정과 사실 엔트로피 값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를 같은 종류의 엔트로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식의 노이즈 정의를 했을 때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아주 귀엽고 재치 있는 답변들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이즈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에 늦은 친구가 전화를 했을 때 배경음으로 지하철 안내방송이 들리면 친구가 어디쯤 왔는지, 얘가 정말 오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그 맥락을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친구와 단둘이 조용히 만나고 싶은 상황인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고, 친구의 의도는 너 나와라, 같이 술 마시자라고 권유를 했는데 사람들의 막자짓거라는 소리가 들려서 나는 거기서 정보를 얻고 참석을 회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공부를 할 때 집중하기 위해서 화이트 노이즈를 켜고 공부를 하는 상황을 사례로 든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과 나의 생각을 지식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인데, 외부에서 끼어든 노이즈가 이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준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줬었던 사례입니다. 또 발신자의 의도 자체가 없을 때 노이즈가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발신자와 수신자의 커뮤니케이션 의도가 다른 상황도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례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게 되어서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됐다. 이때 발신자는
사과이거나 사과나무인데 그건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죠. 또 컴퓨터 본체의 쿨링팬이 급격하게 돌아가서 소음이 커지면 컴퓨터는 내가 지금 소음을 내고 있다, 나 지금 바쁘다라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작업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례를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인데요. 기술은 노이즈를 기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AI 시스템이 마치 잘못된 노이즈를 경계를 만들어내고 그걸 삭제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례는 축음기가 발전되기 이전에 악보에는 정확한 음만 표기가 되어 있던 반면에 축음기의 소리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소리들도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키틀러가 말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이것도 디지털 기술이 노이즈를 기록을 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신문에 실리고 주목을 받았던 반면, 지금은 아무런 유명세가 없는 대중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조금씩 모아서 해시태그라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미투 운동, 블랙 라이브 매러 같은 운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이 사례는 네 번째 줄에 제가 0 이렇게 오타를 내서 코드가 작동을 하지 않았던 사례인데, AI 기술에서는 이런 오타가 먹힙니다. 질문을 했을 때 응이라고 대답을 하는 대신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오타를 내더라도 기계는 이 말을 알아듣고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을 마냥 비판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기술의 상호 매개를 읽어내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검증을 해내고 또 사회과학자의 관점에서 기술을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을 비판하는 연구를 앞으로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